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응원하는 별책입니다. 오늘 만나는 책은 성큼 다가온 초개인의 시대, 직장인의 내일 준비법, 개인의 시대가 온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길은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이 새로운 길이고 매년 새로운 세상의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당연히 내가 걸어온 길이 정답일 리 없습니다. 하지만 12년간의 직장 생활에서 얻은 교훈과 5년간의 테스트 결과가 분명 길을 찾고 있는 많은 직장인에게 소중한 힌트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의 시대에는 곧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 개인의 가치가 극대화될 때 과거의 삶이 제시했던 패러다임을 넘어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누릴 수 있으리라 봅니다. 팬데믹, 언택트, 뉴 앱노멀이라는 혼돈의 시대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는 직장인들에게 이 책이 조그만 나침반이라도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개인의 시대가 온다 책 속의 나만의 비즈니스를 찾아가는 비즈니스 프로듀싱과 개인의 삶을 펼치는 네트워크의 힘 부분입니다. 오늘도 별책과 함께 한층 성장하는 보람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별책의 힘이 됩니다. 우리의 성장을 위한 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나만의 비즈니스를 찾아가는 비즈니스 프로듀싱. 모든 것은 기획에서 시작해서 기획으로 끝난다. 나의 직업 중 하나는 비즈니스 프로듀서이다. 비즈니스 자체를 기획하고 이를 통해 다른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나의 비즈니스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사업을 하고 싶으니 그들은 모두 나의 고객이기도 하고 내 사업 파트너이기도 하다. 하지만 사실 모든 이들이 다 비즈니스 프로듀서의 능력을 갖추어야만 한다. 그래야 자신의 독립 비즈니스를 구성할 수 있고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비즈니스 프로듀서가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능력이 바로 기획력이다. 지금 당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제품, 당신이 이용하는 모든 서비스에는 원천 자원의 기획력이 결합되어 있다. 여기에서 원천 자원은 업종마다 달라진다. 하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상수로 함께 붙어 있는 것이 바로 기획력이다. 기획은 사람의 마음을 끄는 매력적인 장치이다. 회사에 있을 때에 마침 기획 분야에서 일했다면 기획에 어느 정도 능하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기획력 키우기에 가장 많은 중점을 두어야 한다. 기획력은 흔히 어떤 대상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행동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기획력이 뛰어난 사람은 목표도 더 잘 성취하고 최소한의 자원만으로도 효과적인 행동이 가능하다. 직장 생활에서도 기획력이 뛰어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는 차이가 많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길고 멀리 돌아가면서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한다. 반면 어떤 사람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최단 시간에 목표를 달성하기도 한다. 윗사람으로부터 야, 대단한데? 그걸 도대체 어떻게 해낸 거야? 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면 기획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실행력을 높이는 반응력의 비밀. 직장 생활을 해봤다면 실행력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또 제일 어려운 것이 실행이기도 하다. 게다가 실행력이라고 하면 왠지 마음이 가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해야 할 것 같은 부담이 느껴진다. 딱히 내키지 않는데 부담까지 가지면서 꼭 해야 하나 싶은 생각까지 든다. 나 역시 회사를 나와 혼자서 일을 하다 보니
이 실행력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하지만 많은 비즈니스를 진행하면서 실행력과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또 다른 능력, 즉 반응력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어떻게 해서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실행력보다는 주어진 상황에 재빠르게 반응한다는 반응력은 실행에 대한 고민에 또 다른 해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비즈니스 프로듀서를 위한 양손잡이 전략. 오래전 나는 왼손잡이야를 외치는 한 가요가 있었다. 오른손잡이를 평균으로 보고 왼손잡이를 비정상으로 보는 사회에 대한 항변을 담은 노래였다. 문화적으로는 왼손잡이가 무시를 받았지만 스스로 인재로 커가는 성장 과정에서는 양손잡이가 되어야 한다. 이는 공학과 인문학의 통합을 의미하며 풍부한 상상력으로 서로 다른 것들을 재조합하는 능력을 뜻하기도 한다. 이러한 능력이 기업의 세계로 확장되면 양손잡이형 기업으로 발전하는데 핵심 사업과 혁신 사업이라는 두 가지를 가지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를 앞으로 우리가 전개하려는 사업에 적용해 본다면 적지 않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자신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프로듀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향으로의 성장이 필수적이다. 스타가 아닌 어벤져스를 만들어 나가는 힘. 비즈니스 프로듀서가 해야 할 일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사람을 모으는 일뿐만이 아니다. 모인 그 사람들을 조화롭게 융합시키는 역할도 맡고 있다. 아무리 먹기 좋은 음식이 있어도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서 행복한 식사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이전 투구로 밥상이 엎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독립 비즈니스를 잘하기 위해서는 조직된 사람들을 관리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만약 벌려진 판이 자꾸만 깨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 평판이 나빠지게 되고 성장의 상승세가 꺾일 수도 있다. 이번에는 프로젝트로 모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할 때에 어떤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구슬을 모았다면 제대로 꿰어야 작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라. 사람은 저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특정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종교인이라면 이 세상은 온통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 공간이며 조각가라면 아름다운 조형의 멋을 찾아내는 데에 익숙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나는 또 하나의 관점,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시각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 꼭 자신이 콘텐츠를 창조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이러한 시각 자체가 자신의 비즈니스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콘텐츠란 흔히 영화, 음악, 방송을 지칭하기도 하고 플랫폼에 들어가 있는 즐길거리 등을 말하기도 한다. 게임 역시 하나의 콘텐츠로 불린다. 각 분야별로 정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하기는 힘들지만 사람의 호기심을 끌고 감정적인 충동을 일으키고 생각을 변화시키는 모든 것을 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다른 말로 타인의 마음을 뺏는 사투라고 할 수 있다. 지금 당장 동영상 플랫폼에 들어가 1인 미디어 방송을 보라. 그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생각하고 이를 실천하는지 알 수 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눈물겹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곳에는 스토리텔링이 있고 예상치 못한 반전이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상상력의 극대화이다. 이러한 상상력의 극대화는 많은 곳에서 빛을 발한다. 강의를 하더라도 색다른 구성을 할 수 있으며 브랜드를 기획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기존 사업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가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고객 서비스의 차원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이제 나는 컨텐츠 크리에이터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져보자. 당신의 경험, 친구와의 대화, 혼자서 하는 생각 모두가 타인의 마음을 뺏는 매력적인 상상으로 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안의 공유경제,
많은 직원들이 이상적으로 여기는 이러한 모습은 아직 국내 기업에서 이뤄내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퇴사자들의 연대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월급을 주는 회사의 형태가 아니라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해 수익을 나누는 회사 아닌 회사라면 구현될 수 있다고 본다.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하는 것은 각자의 창의성을 높이고 결과에 대한 성취도를 높이는 데에도 큰 작용을 한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에서 주목할 만한 책으로 선정된 링컨의 우울증을 쓴 저자 조슈아 울프싱크는 창조성이 결코 고독한 천재에 의해 발현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보다 창조성이란 다른 사람과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때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어떤 힘이라고 정의를 내린다. 사실 창조성과 타인과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이미 수많은 석학들이 말했고 다양한 연구 결과에 의해서도 증명되고 있다. 더구나 성과가 더 좋다는 이야기도 있다. 2017년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영진의 구성이 다양한 회사는 그렇지 않은 회사보다 약 20%가량 수익이 높다고 한다. 또 다른 세계적 컨설팅 그룹인 맥켄지 앤 컴퍼니 역시 성별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경쟁력과 수익률이 매우 좋다고 말하고 있다. 독립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 간의 연대는 이러한 다양성에서만큼은 최적의 구성이 아닐 수 없다. 혈연, 학연, 지연에서 완전히 탈피하고 수많은 과거의 직업을 망라한 사람들의 연대는 서로가 가질 수 없는 관점을 교환함으로써 성과를 높이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연대는 우리 안의 공유경제를 실천하는 일이라고 본다. 공유경제는 익히 알고 있듯이 낭비되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공유라는 이름을 통해 효율을 높이고 가격도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고스란히 퇴사자들의 연대에 적용해보면 어떨까? 한 사람이 가진 능력 역시 충분히 재화가 될 수 있다. 능력이 현실화되면 그것이 곧 수익으로 교환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매우 쉬운 일이 누군가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 그러니 이러한 자원들을 공유하자는 것이다. 이는 재능 기부와는 또 다른 의미다. 이 연대에서는 나의 능력을 대가 없이 내주는 것이 아닌 수익을 얻는 비즈니스를 함께 이뤄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삶을 펼치는 네트워크의 힘, 독립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자원은 자신의 역량과 주변의 네트워크이다. 이 두 가지가 온전히 결합해야만 자신에게 걸맞은 경제적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인간관계조차 직장 생활을 할 때와는 확연히 달라야 한다. 직장에서는 이미 그 자체로 많은 것을 지원받는다. 내가 아니어도 과거의 담당자와 일했던 외부인이 있고 관계에 따라서는 내가 갑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다. 거기다가 내가 힘들여 커뮤니티를 만들 필요도 없다. 하지만 이제 나 스스로가 하나의 회사가 되려면 네트워킹의 기술도 달라져야 한다. 나의 능력은 이 네트워크 속에서 비로소 피어난다는 생각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방법을 알아야 한다. 지인을 사업 파트너로 만드는 빌드업의 위력. 독립적으로 혼자서 일을 한다고 하면 인맥을 쌓으라는 조언을 많이 한다. 그런데 인맥에 대해 흔히들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많은 인맥, 넓은 인맥이 좋다고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들과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서로가 일의 구조 속으로 함께 들어가느냐다. 나는 이러한 과정을 빌드업이라고 생각한다. 빌드라는 말은 알다시피 짓고 건설하고 창조하는 과정이다. 자신에게 아무리 많은 자원이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쌓고 짓고 건설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런 점에서 사회생활에서의 빌드업이란 이제껏 유지되던 관계의 수준을 더 높여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건물을 짓기 위해 땅을 팠으면 기초 공사를 해야 하고 뼈대를 더 높여 외장 공사를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성과라는 결과물을 위해서도 이러한 각각의 절차를 거치고 그 속도를 빠르게 올리는 빌드업의 과정은 필수다. 그러니 내 핸드폰에 저장된 사람들의 전화번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의 빌드업이 더 시급하고 결정적인 일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다수가 신뢰라고 답한다. 서로 신뢰가 있어야 일을 맡기고 장기간 거래하면서 함께 비즈니스를 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한순간 이 신뢰가 깨지면 비즈니스도 더 이상 진전이 되지 못한다. 물론 이 정도쯤이야 퇴사를 꿈꾸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일 것이다. 그래서 평소에 신뢰성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다면 자신이 구상하는 비즈니스에 나름의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정말 이렇게 신뢰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많은 일을 하고 자신의 인맥을 넓혀갈 수 있을까? 여기에서 하나 빼먹은 것이 있다. 회사에서도 그렇지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다 보면 거기에 꼭 맞는 사람을 찾는 경우가 많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지? 라고 질문했을 때, 아, 맞아. 그 사람이 있었지? 하는 경우가 흔하다. 일단 누군가의 머리에 떠올라야만 당신에게 콜을 하고 그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아무리 믿음직하고 신뢰할 수 있어도 정작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당신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렇다. 당신의 비즈니스는 확장되지를 못한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그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정의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약속을 잘 지키면서도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라고 봐야 한다.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자신을 끊임없이 홍보하는 것이다. 즉, 자신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에 매우 능해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따라서 이 홍보의 시간이 달라진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비교적 소규모 모임에서는 자신에 대해서 말할 시간이 많지만 때에 따라서는 자신의 발언권이 제한된 경우가 많다. 그래서 1분짜리 자기소개, 5분짜리 자기소개, 10분짜리 자기소개를 모두 준비해야 한다. 기회가 왔을 때 단 한순간도 주저함 없이 자신에 대해 제한된 시간 안에 줄줄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세상이 바뀌면서 매력이 중요해졌다. 특히 요즘 시대에 매력이 더욱 중요해진 이유는 세상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과거 먹고 살기 힘들어서 죽도록 일만 해야 하는 시대에는 매력의 중요성이 지금처럼 크지 않았다. 하지만 세상이 점점 더 부유해지고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오늘날 매력은 또 다른 강력한 성공의 한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매력은 다양한 차원에서 정의될 수 있다. 친절함이나 배려심,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것도 하나의 매력이다.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 태도 외에도 사업적인 관계에서 매력을 갖추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사업적인 관계에서의 매력이라고 하니 거창하게 들리지만 쉽게 표현하면 상대방을 대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느끼게 되면 매력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고 함께 일하고 싶은 마음의 문이 닫힐 수 있다.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상대방을 소비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 함께 일하다 보면 왠지 자꾸 내가 소비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이 있다.
뭔가 자꾸 이용만 당하는 것 같고 정작 내가 원하는 것은 외면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이런 경우라면 상대방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함께하고 싶지가 않다. 상대방에게 당신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를 알려주는 것도 관계에서의 매력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부정적인 기운을 내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의 기운은 함께 만나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지 않아도 힘이 든 상황에서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을 만나면 어떨까? 어깨에 힘이 쭉쭉 빠지고 마음이 힘들어진다. 그래서 내가 힘들 때에는 과도할 정도로 오버하고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차라리 도움이 된다. 타인에게 부정적인 기운을 드러내면 나의 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세 번째로는 사심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대화를 하다 보면 매사에 계산적이고 늘 자신의 욕망을 불어넣는 사람이 있다. 함께 일을 하자고 하면 자신이 얻을 이익부터 계산하고 손익을 따지는 사람이다. 이건 역시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매력 없는 사람으로 보이게 만든다. 우리가 살면서 따져야만 하는 것이 꼭 이해득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왠지 품격도 없어 보인다. 마지막으로는 상대방의 문제에 솔루션을 제공해 주려는 마음 자세를 갖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은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한두 번의 그런 만남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러한 연결고리만으로는 길고 깊은 관계를 맺기는 힘들다. 물론 내 문제에서도 솔루션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상대방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상대방은 쾌도난마의 엄청난 솔루션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함께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을 위해서 내 일처럼 진심을 다하는 태도,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다. 나는 매력을 리더십의 오리진이라고 생각한다. 단순한 인간관계든 사업적 관계에서든 마찬가지다.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은 자기관리 능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타인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당기지 못한다. 우리가 사업의 성공보다 나 자신의 매력부터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기도 하다. 돈에 대한 개념을 바꿔라. 돈과 노동에 대한 일반적인 관점은 명백하다. 최소한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벌어야 한다이며 더 나아가 일한 것보다 더 받을수록 좋다이다. 따라서 당연히 최악은 내가 일한 만큼도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이 될 테다. 그런데 이제 독립사업자를 꿈꾼다면 돈과 노동에 대한 이러한 일반적인 관점을 해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심지어 돈이 안 되는 일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세계에서 필요한 관점이다. 이 말은 돈에 대해 허술한 관리를 하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 사실 직장 생활을 하다 독립사업자로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벌어들이는 돈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때는 매출에 대비해서 내가 얼마나 돈을 벌고 있는가로 생각하지 않는다. 회사야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나의 월급은 일정하기 때문이다. 회사의 영업비용이 얼마인지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하지만 스스로 사업을 할 때에는 전체 매출에서 영업비는 얼마인지를 확인해야만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매출을 늘리거나 영업비를 줄이는 등의 계획을 세워나가야 한다. 어떤 면에서 보면 회사를 다닐 때보다 돈을 벌어들이고 쓰는 과정에 더 엄격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매달 수입과 지출을 체크해서 무엇을 보강해야 하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수익 관리를 해야 하는지를 엑셀을 통해 일일이 관리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균형이다. 때로는 자신이 일한 것에 따라 단기적인 수익이 나지 않아도 과감하게 미래에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여유를 가지는 한편 또 다른 면에서는
자신의 수익 구조를 철저하게 파악해서 좀 더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 유머 감각에도 훈련이 필요하다. 유머 감각이 사업에서 중요하다고 말하면 나는 그런 감각이 없어 큰일이다며 걱정부터 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분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유머 감각이 없는 자신을 탓했던 경험을 한두 번씩은 가지고 있다.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유머 감각 또한 훈련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실제 나 역시도 웃기는 이야기만 모아놓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매일 보면서 유머 감각을 기르려고 한다. 이곳에 보면 유머의 유형도 매우 다양하다. 아재 개그도 있고 패러디 유머도 있으며 과거 유명한 인물들이 했던 유머도 있다. 이 유머가 어떤 구조로 만들어지고 무엇을 건드렸기에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지 늘 분석해야 한다.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유머를 훈련하는 과정에서 실패도 늘 존재하리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항상 빵빵 터트려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부담감을 늘려 유머를 더욱 경직되게 만든다. 유머도 하나의 기술이다. 기술을 익히려면 시간도 걸리고 실수도 하기 마련이다. 특히 유머는 나 혼자서 갈고 닦을 수 있는 감각이 아니다. 계속해서 테스트를 해보아야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리는 지점이 어딘지를 알 수 있고 또 사람의 성향에 따라 어떤 유머를 해야 효과적인지도 알게 된다. 한마디로 끝없는 실천과 테스트의 산물이 바로 유머 감각이다. 사업도 결국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행복에는 기쁨, 즐거움, 유쾌한 웃음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목표를 향해 나가는 사람의 얼굴이 늘 딱딱하고 굳어있고 진지하기만 하다면 이것이야말로 모순이다. 행복을 향해 가는 사업의 길, 유머와 함께 웃으며 걸어가는 것이 정답 아닐까?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내용이었습니다. 내일은 더 나은 당신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내일은 더 나은 당신의 세상이 될 테니까요.